안녕하십니까. 약사 신창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주제는 사람, 삶,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철학적인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방법, 오늘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되게 많이 해와요. 뭐 날씨도 예측하지만 뭐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오늘의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나를 잃어버리니까 오늘의 나를 돌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아파오는데 왜 아파오는지 그 이유도 특별히 알지 못하면서 단지 가족력이 그렇다. 아니면 남들도 다 먹는데 약 먹는 거에 뭐 별거 있냐. 그러면 자기 위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약은 줄 모르고 아픈 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를 준비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를 돌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찾다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찾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어요. 케어필리 심장병 연구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이 케어필리라는 영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1979년부터 30년 동안 남성 2,500명을 상대로 45세부터 59세까지 심장병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다. 30년 동안의 연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가 무슨 내용이냐? 결과가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잘 먹을 것. 지방 섭취를 줄이고 설탕도 줄이고 채소와 과일 같은 것을 늘려서 먹을 것. 두 번째가 운동.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할 것. 술 소비를 줄일 것. 자기 신장에 맞는 체중을 유지할 것. 그리고 금연할 것. 요 5가지예요. 첫 번째 잘 먹을 것 같은 경우가 요즘 세대가 바뀌면서 1인 가정, 2인 가정 이런 시대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혼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혼밥을 하시는 특히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먹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제대로 못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뭐 귀찮아서 밥을 못 먹고 다음 끼니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빵 하나 먹고 우유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체력도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신 분들은 이 관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자기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신이 끊고자 했으면 벌써 끊었죠. 누가 시킨다고 끊거나 말거나 그런 건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장에 맞는 체중을 유지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한 번도 살이 찌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살이 찐 거죠. 그리고 살을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나의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은 안 빠지고 그대로입니다. 물론 운이 좋게 잠깐 뺐다 하더라도 요요 현상으로 해서 더 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거. 저기 생명의 시작을 저는 임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건강을 보는데 임신하신 분,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느끼는 신호가 입덧이죠. 그래서 입덧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을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하루 종일 멀미 때문에 되게 멀미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렇다고 이것을 생으로다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가장 많이 권해주는 약이 동치미하고 배예요.
이 동치미와 배를 권해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요즘 입던 약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 성분으로는 독실아민하고 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독실아민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로서 약간의 뭐 항히스타민제면 보통 콧물약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감기약 지을 때 졸린 거 빼주세요 할 때 말하는 그 약이 바로 이 항히스타민제인데 독실아민 성분은 몸의 진정 효과가 좋아서 수면 유도제로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입던 약으로 쓰인다는 독실아민과 피리독신이 합쳐지면은 히스타민의 작용을 최대한 줄여줘서 입덧을 막아주는 것이죠. 제가 동치미나 배를 입던 약으로 쓴 이유는 이 소화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소화를 잘 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소화관에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조금 덜 된 거나 좀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 면역세포가 반응을 해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해요. 그리고 그 히스타민은 인체 전체에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조금씩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든지 뭐 어디 몸이 가렵다 그럴 때 첫 번째 하는 게 음식을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잘못 먹었다기보다는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나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그 태아와 자기 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면역세포가 많은 관여를 하고 그 히스타민이나 분비 물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신하신 분한테 제일 첫 번째 권해준 게 동치미와 배인데 임신을 하지 않더라도 입덧 비슷하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 뭐 술을 좀 드시고서 과음을 좀 하신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독한 약을 좀 드시는 경우 특히 항암제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제가 이것을 제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속이 울렁거리는 게 많이 가라앉으면서 최소한의 식사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예전에는 많이 하다가 요즘은 되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바쁘다는 이유로다. 뭐 그냥 급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차려 먹기 귀찮다는 이유로다. 안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밥 먹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밥 먹는 법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음식궁합이라 그러죠. 음식궁합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음식에는 뭐 비타민이 들어있고 이 음식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것이 음식궁합이 아니고요. 이 음식은 고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궁합은 정확히 소화제 궁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렁탕 먹을 때 깍두기 나오죠. 칼국수 먹을 때 겉절이 나오고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도 나오고 그리고 빈대떡은 간장에 찍어 먹어라 그랬어요. 빈대떡 같은 건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워낙 소화가 덜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랑 같이 먹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떡 먹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셔라. 좀 틀렸나? 아무튼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 상 위에는 여기 소화제가 항상 있었어요. 특히 예전에 이제 상을 들여다 보면은 동치미 그거 외에도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밥 먹고 나선 뛰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사회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얼른 먹고 나가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화가 덜 되고 소화가 덜 되는 것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곧잘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는 뭐 소화제를 먹기도 쉽지도 않고 배가 부른 상태다 보니까 이런 음식궁합에 음식을 맞춰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당연히 잘하면은 변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비가 있는 경우를 보면은 물론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산부라든지 뭐 배가 불러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식사 자체를 잘 못하는 노인분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비약을 먹고 뭐 TV 광고처럼 뭐 육회, 상쾌, 통쾌 이렇게 되면 좋은데
보통의 경우가 배가 아프고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 요각과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했던 음식궁합과 더불어서 무나 저녁에 배를 썰어 드시란 말을 곧잘 합니다. 하루 종일 숭늉을 한 1.5리터 정도 드시면은 상당히 좋은 식이섬유 공급을 도와줘서 변비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변비가 꼭 아니더라도 이 변비가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혈압이 100에서 70, 그거보다 좀 낮거나, 그리고 맥박은 90회 이상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밤에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화장실을 몇 번씩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히스타민이 분비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치료하면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에 잘 자는 거죠. 수면을 잘한다는 거는 수면장애,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것인데 보통 3가지 정도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첫 번째가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거죠. 두 번째가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악몽을 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악몽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잘 먹는다는 뜻이죠. 잘 먹는다는 건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고 등 따시게라는 거는 마음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한다. 근데 배부르다는 말에서 왜 이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인 히스타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염증 물질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등 따시게 에피네프린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숨을 길게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으면서 호흡이 좀 짧아지거든요. 짧아지다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좀 남게 되고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빼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운동을 못했다 느껴질 때 숨쉬기 운동을 길게 해주시면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안 오는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첫 번째 권해지는 게 소금하고 꿀물을 드시라고 해요. 소금을 드시라는 것은 몸에 미네랄을 공급해 줌으로써 인체의 대사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 꿀물은 혹시 모를 에너지가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특히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소변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건 어떤 거란 말하면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너무 쉽게 나는 거예요. 쥐가 나서 자다가 깨고 다리를 두드리거나 앉아서 걷거나 이런 것을 해야지만이 풀리면서 잠을 겨우 잘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에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밤에 잘 때 왜 자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다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에너지로 소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몽 같은 경우가 뭐 흔하게 꾸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당뇨 환자들이 약이 셀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 식은땀을 살짝 흘리면서 꿈자리가 엄청 사납고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럴 때 당뇨 환자에 불구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꿀물이라든지 달짝지근한 걸 드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약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 말고 이제 또 다른 약목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약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뭐 사달라 떼쓰기도 하고 뭐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엄마가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죠. 아이 뭐 음식 잘 안 먹죠? 편식하죠? 뭐 맨날 단 거만 좋아하고 편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가서 이제 간단하게 물어봐요. 밤에 꿈 무섭니? 그러면은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밤에 꿈이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자체는 워낙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 소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 못하고 그리고 편식을 하면서 오히려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밤에 잘 때 필요한 에너지를 꺼내쓰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악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잘 먹고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동침이죠. 동침이나 물을 드시라. 그리고 잘 먹기 위해서 음식 궁합에 맞춰서 식사를 하여라.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는 밤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보충해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소화 잘 되게 그렇게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잠이 그래도 잘 안 올 때는 약간의 간식을 드시는 게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싸고는 이제 식사를 잘 하시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식이섬유 보충을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숭늉하고 배입니다. 그것을 매일 이렇게 드셔주신다면은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한 것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누구나 걸리는 병이 감기죠. 근데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했어요. 뭐 좀 안 좋은 방법이다. 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응급실 가서 알레르기 받는 거다. 응급실을 가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면은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약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약을 드시면 빨리 좋아지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이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또 식사를 제대로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감기약을 타가시든 감기약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콩나물국이나 북어국처럼 소화가 잘 되면서 기운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좀 드셔주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특히 이제 예전에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제가 가장 많이 권해줬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북어국이에요. 북어국은 이제 약의 어떤 독도 해독을 해주지만 몸에 이제 건강을, 기운을 올려줘서 이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입이 마른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냄새를 못 맡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당장에 이런 걸 마시지 못한다면은 대추차든 생강차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따끈한 보리차라도 드시면 좋은데 요즘은 참 보리차 마시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 몸을 좀 아끼는 방법을 갖고 있으면은 감기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이제 임신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각 나이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신생아나 아동기까지 보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소화력이 성인과 달라요. 그리고 면역이 약해요. 요 세 가지 특징을 항상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는 거는 아이들이 포도당, 단 음식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단 음식이 워낙 주변에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만 먹고 다른 음식을 안 먹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단 음식은 설탕을 1kg를 먹든 한 가마니를 먹든 우리 몸에 저장되는 거는 불과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만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저장된 것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안 되고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단백질 보충량이 적어지면서 아이들이 빨리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근데 소화력도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먹기 싫어, 나 이거 싫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갈비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삼겹살은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삼겹살 자체가 소화가 워낙 안 되는 음식이라서 그렇고 갈비는 이 고기에다가 배나 양파나 이런 음식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같이 갈아서 재워 놓은 음식이라서 소화가 잘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해서 면역 예방 접종을 많이 받게 됐는데 예방 접종은 뭐 제 입장에서는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예방 접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고 오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꼭 열이 심하게 나고 아이들이 2, 3일 정도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방접종은 한 번만 맞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맞는 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화력이 성인하고 아이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이유식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숭늉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아이 입에 대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먹을 거면 받아 먹고 먹지 않을 거면 고기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먹일 것인가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물 같은 건 육수로 다 무를 통해서 소화가 잘 되는 육수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이유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아이의 변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건 서두를 필요도 없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맞춰서 음식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 오면서 참 이제 어려운 시기가 질병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가 갱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란 어떤 걸 말하냐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춘기도 호르몬 변화가 급격해지고 갱년기도 호르몬 변화가 급격해져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춘기 때는 성격이 아주 엉망진창이죠. 뭐 지랄 맞다고 해야 될까? 성격이 상당히 좀 불같고 그런 성격이 되게 많아요. 갱년기 때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힘들긴 한데 감정이 다운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지만 갱년기 때는 그 감정이 다운이라든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춘기와 갱년기를 동시에 놓고 본 이유는 뭐냐면은 사춘기 때는 체력이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갱년기 때는 그 반대예요. 체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소화력이 되게 강해요. 아주 강해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다 시켜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영양 섭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때는 소화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먹다 보니까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 소화불량이 자신은 느끼지도 못하는 소화불량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느끼고 갱년기 때는 자기도 모르게 체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퇴행성 질환, 체력이 약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나 기운이 없어서 생기는 성인병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소화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체력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보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질병이 많은 시기가 노년기예요. 이제 약국에 오시는 분들 노년기에 참 많은 약을 사가셔서 드시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잠만 푹 자도 몸이 좋아지고 질병이 낫고 밥만 잘 먹어도 모든 병이 해결이 됐는데 노년기가 되시면은 병원을 다니든 약국을 가든 어딜 가든 좀 도움이 될 뿐 낫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그 좋았던 배짱들 그런 게 사라지면서
배짱이 되게 쪼만해져요. 젊었을 땐 잘하던 것을 못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나타나죠. 물론 이제 청년기 때도 압박감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긴 하지만 노년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자신감이 상당히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일단 위로예요. 잘하신다. 그런 위로를 통해서 하나씩 늘려나가길 바래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면은 그냥 된장국에 밥 한 숟가락 먹고 나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다 한마디를 더하죠. 그러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드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저기 식사를 못 하시는 거니까 동치미를 드시든 간장을 조금씩 찍어 드시든,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보리차를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이 청년기, 노년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나 청년기를 지나서 노년기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살아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둘 다 몰라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 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약이 발달하니까 어떠한 질병을 뿅 하고 사라지게 하는 마법의 그 약물이 있다 생각하고 수술하면 없어진다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이 모든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그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병원하고 약국만 다닌다고 해서 질병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참 어려워요. 잘 산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간추려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만성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을 먹게 될 수도 있고 한 번 이상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고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밥을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다른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오늘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근데 100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누구나 안 아프고 한 번쯤은 병원에 가든지 약국으로 오든지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약이라든지 수술에 의존한다면은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건강하게 살기 쉽지가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사랑하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을 살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 기분 나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뭐 사람 문제, 돈 문제, 아니면은 뭐 공부, 그리고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뭐 다른 말로 다 좀 얘기하면은 삶의 무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신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취업이 되면 또 뭐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신은 취업을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신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마음을 비우다, 내려놓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것을 보는데, 스트레스는 원래 이 물리학 용어였어요. 물리학 용어에서, 그러니까 이 물체가 있으면은 이런 물체에다가 힘을 얼마큼 가하면은 이 물체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용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자동차의 내구성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데 곧잘 쓰이던 용어인데, 이 1950년도 한스 셀리에라는 네빈비 교수가 이
스트레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 인체 내부가 변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체 내부가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용어를 스트레스를 갖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인체 내부의 변화, 그리고 인체 내부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진 않는데, 일단 첫 번째 감정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뭐 흔히들 말하죠. 신경성 위험이 있다, 속이 쓰리다, 뭐 그런 경우 심혈관 질환, 또 이제 두통이나 비만도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질병 치료는 보통 이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게 질병 치료였어요. 모든 질병이 세균성 치료를 치료하는 게 질병이라서 대표적인 거 뭐 감기든 아니면은 뭐 예전에 얼마 전에 코로나, 또 그 전에는 홍역, 그 이전에는 뭐 마마라고 그러죠. 천연두,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주로 보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쓰면은 세균만 제거하면 그 질병을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이죠. 아까 취업을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 사람을 만나도 스트레스, 사람을 안 만나도 스트레스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제거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몸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이것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만성 질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없어요. 욕심도 없고 매일 같은 이상이 만족하며 사는데 왜 스트레스성 질환이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약국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 모시는데 병원에 시키는데 다 했대요. 뭐 먹지 말란 거 안 먹고 운동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뭐 조금만 더 먹으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고, 약을 조금만 더 쓰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고, 이런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가 힘들 때, 두 번째가 참을 때, 세 번째가 재미없을 때입니다. 힘들 때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힘들 때는 보통 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이 일마저 해야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참을 때는 이 뭐 큰 거를 참는 일도 많지만, 뭐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참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방과 어떤 얘기를 할 때 예의를 차리면서 조금씩 참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좀 기분 나쁜 경우는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또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이 또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미가 없을 때예요. 재미가 없을 때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힘들 때와 참을 때가 적응이 돼서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참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건데, 힘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다 보면은 통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힘들 때 단지 일이 힘들어서 아프기도 하지만요,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높아서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경우가 뭐 진통제나 소화제를 되게 많이 찾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가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제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을 때,
이것이 참을 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참을 때 어떻게 되냐요? 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힘 있으니까 힘을 줘요. 그러면서 숨을 참게 돼요. 숨을 참으면은 뭐 숨을 참는다. 뭐 숨 참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영할 때도 뭐 숨 참고 일부러 숨 참기 내기도 하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것이 뭐 건강에 어떤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숨을 참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지 못하면서 우리 몸에 작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착한 사람은 오래 못 살고 건강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오래 산다 그러죠. 착한 사람은 많이 아프고 요것이 착한 사람들은 많은 걸 참아요. 그러면서 몸에 이산화탄소가 자꾸 조금씩 쌓이면서 그것이 결국은 병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을 때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공황장애를 자기도 알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면서 지내기도 하고 알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다니? 전 싫어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 자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대답을 못하고 자기가 자기 신을 위해서 살아온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세 가지. 힘들 때, 참을 때, 재미가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생존 호르몬이었죠. 그 한옛날에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었고 인간에게 닥쳐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줬어요. 바로 맹수한테 쫓길 때 나오는 호르몬이었고 이 사냥을 할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었어요. 그래서 생존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이 현대에 와서 왜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가 됐느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 몸을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 만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화를 완벽하게 시켜줘야 돼요. 힘들수록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일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음식 궁합에 맞춰서 음식을 먹으면 되게 좋아요. 뭐, 요즘 한류가 유행이라고 해서 뭐 삼겹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먹는데 이 삼겹살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따라해서 그런 거예요. 삼겹살이 원래 소화가 되게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파채 먹고 쌈장 먹고 김치 먹고 쌈 먹고 된장찌개는 공짜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음식 궁합에 맞춰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잘 차려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다 먹는 거를 너무 대충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보충할 방법이 없어지게 돼요. 보충할 방법이 없어지면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내 몸에 맞춰서 소화가 잘 되게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면 왜 문제되냐? 아까 이제 뭐 이산화탄소 얘기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녹아 있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뇌에 이산화탄소가 분압이 좀 증가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두통이 생기면서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최대한 뱉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흔히들 이제 단전호흡 있죠. 그냥 숨쉬기 운동하는 거잖아요. 단전호흡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건강해지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안에 우리 몸에 쌓여 있으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서 뭐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어떤 건지 아시죠? 탄산이라 부르죠. 시원하게 마시는 사이다나 콜라에 들어있는 그 탄산이요. 그 탄산이 되는데 탄산이 이 나쁜 점이 수소 이온을 밖으로 하나씩 좀 꺼내놔요. 수소 이온이 나오면서 이 수소 이온은 단백질이라든지 아니 쉽게 말하면 근육이라든지 뼈에 있는 단백질이랑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랑 결합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고 뼈의 구성 성분을 녹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근육이 약해지고 뼈에 있는 석회 성분이 나오면서 이것이 혈중에 쌓이게 되고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은 흔히들 요즘 어깨에 석회 꼈다 그러죠. 석회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숨을 참아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참은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길게 매일매일 심호흡을 몇 분이라도 좀 해주라는 거죠.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길게 내뱉는 호흡이요. 그러면은 길게 뱉은 만큼 산소는 알아서 들어오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공황장애 환자 힘든 것과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갑작스러운 충격이라든지 이런 오신 분들, 암이라든지 그런 걸 걸리신 분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선물 일기 적으라는데 어떻게 적냐면 일기랑 똑같아요. 오늘 날짜를 적는 거예요. TV를 보았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내용을 보는데 숨쉬기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별 거창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났어. 나는 탕수육을 먹었다. 어떤 걸 쓰는 거냐면요. 선물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돼요. 오늘 내가 한 일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사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탕수육은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사준 거라 한 거죠. 인생을 사시는 분들, 특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남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병원은 가는데 아무 병명이 나오지도 않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어느 날 일이 없고 갑자기 약속이 깨진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것이 내 스트레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철학에서는 마음을 비우라는 것 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줄이라는 스트레스 방법은 잘 먹어라, 숨쉬기 운동을 잘해라, 그리고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났으면은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살아가는 것을 이기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리고 음식 궁합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호흡이 짧아지지 않게 운동을 하고 호흡을 길게 내뱉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서 수면의 질을 올려주고 잘 먹어서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을 살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